과당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걸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과당이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많이 침투해 있고 뭐 나쁜 기름이 제일 안 좋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과당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 없이 먹게 되는 것들에 의외로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 않으면 첨가물 형태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 논리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경제 논리나 이쪽으로 많이 그 섞여 있는 거라서 값싸게 단맛을 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성분표를 자세히 봐도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서 제한식을 하다 보면 그리고 키토젠 식단 포함해서 다른 건강에 관련된 제한식을 하다 보면 과당은 또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엄하게 이제 다른 것들에 과당의 그 누명을 엄한 것들에 쓰여가지고 또 먹어도 되는 것들을 또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해보자라는 그 차원에서 제가 강의를 만들어 봤고요. 첫 번째, 이제 과당이란 무엇인가? 이 과당이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그 이제 자연 과당이 있고 액상 과당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액상 과당입니다. 그 이걸 또 막 오해하셔가지고 액상 과당의 그 폐해를 자연 과당으로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자연과당하고 액상과당이 있는데 자연과당은 여기 나왔듯이 이제 과일하고 꿀, 채소에 포함된 천연 단당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몸에 좋다고 많이 먹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이것들도 함정이 있는 게 지금 어떻게 홀푸드를 우리가 이제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과일도 그렇고 꿀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가공한 것들을 많이 먹게 돼요. 과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과일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뭐 통조림이나 아니면은 가당을 해가지고 당을 여기서 섞어가지고 더 달게 만들거나든지 대표적인 게 우리 탕후루 탕후루가 있죠. 탕후루 한때 유행했던 탕후루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과일은 건강에 좋아라고 하는 거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가 이제 탕후루가 될 거고 어째 그런 거고 액상과당은 우리가 흔히 알고 그러니까 이미 경고를 되게 많이 들었던 거죠. 액상과당 자체는 옥수수 시럽이 남아 돌아서 그거를 이제 효소 처리해가지고 고농도로 농축해서 여러 가지 양념들에다 넣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자연과당에 있는 이제 과당이 높은 애들이에요. 보면은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좀 어렵긴 한데 대부분 다 이게 자두 뭐그 대추 이게 데이트라고 하는 게 대추과인데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푸른도 지금 그 자두를 말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세 번째 있는 거는 드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건포도입니다. 건포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 말리거나 하는 이런 그 과일 가공한 어떤 식품들은 다 과당이 100g당 이제 그 과당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어쩔 때 먹습니까? 건포도를 그냥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우리 그 하루 경과 이런 데 건포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빵이나 식빵 같은 데 막 박혀 있는 건포도나 아니면 뭐 토핑 같은 데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이렇게 식품들이 많이 들어가죠. 시리얼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생각 없이 먹게 돼요.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토핑이나 뭐 이런 사이드로 먹게 된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건포도를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건포도를 먹었어.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가 없다는 가정하에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만하고 대사질환을 유발하는 어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보다 더 문제는 이런 이제 액상 과당들. 여기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들에 예를 들면 여기 스위트 뭐 이렇게 오이 그 절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피클 있잖아요. 여기에 과당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잘 못하죠. 근데 여기에다 설탕을 넣으면은 이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당을 넣는 거죠. 액상 과당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막 여기 스프, 여기 지금 베지테블 베어리 스프 같은 거, 이런 데도 과당이 들어갈 걸 생각 안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건강 카테고리에 있는 애잖아요. 그 그 식물성, 그 자연 채식, 채소 스프.
그 이런 것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피자, 그 냉동 피자 이런 데 들어가는 케찹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뭐 애플 소스 이런 데 당연히 사과보다는 과당을 넣는 게 훨씬 달고, 그러니까 단맛이 훨씬 증폭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서운 점이죠, 사실. 그 굉장히 무서운 점이에요. 생각 없이 그냥 다 먹게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그 쌓이는 거죠, 몸에.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피하기 어려운 거죠. 아까 마피아 게임처럼 너 과당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요. 과당하고 포도당의 대사 과정의 차이를 일단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그 헬스조선에서 만든 자료인데 엄청 잘 만들었어요. 왼쪽이 포도당, 그다음에 오른쪽이 과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과당하고 포도당 모두 당류인데 이제 신체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체내 거의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혈당을 상승시키는데 동시에 이제 인슐린도 분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섭취를 억제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슐린 자체는 우리가 막 그 지금 머릿속에는 키토제닉 식단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막 되게 거부감 심하잖아요. 인슐린 나오는데 막 이렇게 하지만 인슐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우리가 생존을 이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리 몸의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하게 자극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과도한 섭취를 억제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렙틴하고 그렐린 그 대사에 얘가 이제 키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네, 과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에서만 이제 그 대사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인슐린 분비를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식욕 억제 신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당이 많은 거는 먹어도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과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그냥 계속 들어가요. 쭉쭉 들어갑니다. 배불러 하는 그런 혈당이 올라가고 막 이런. 그래서 제가 그 단톡방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제가 최근에 유행하는 그 연속 혈당기 그걸 좀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과당에 대한 거를 이제 걔는 탐지를 못 해요. 그런데 왜냐면 혈당이 안 올라가니까 혈류에 있는 혈당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포도당만 재는 거예요. 그 연속 혈당기는. 근데 뭐 그거를 포도당만 이게 혈당만 낮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살이 안 찐다 아니면 뭐 간이 건강해진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이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하셨던 분들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거를 해도 어떻게 보면 경각심이나 내가 이제 워닝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과당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내가 연속혈당계를 믿으면서 쭉 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식욕 억제 신호를 방해하고 있죠. 이렇게. 원래 지방세포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만 먹어 하는 신호가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가는 거고 간에서 중성지방은 또 중성지방대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또 지방간 때문에 요게 이제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지방간 있는 사람들이 요 대사증후군의 그 고리에 빠지는 것도 상당 부분 과당을 좀 드셔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된 연구 같은 거에서 그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재면서 음식을 먹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아까 연속혈당기의 그 메커니즘하고 비슷한데 과당에 대한 것도 진짜 신경 써서 피해야 돼요. 이게 그 순식간에 그 건강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과당이 단순히 혈당을 넘어서 그 신진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들. 그래서 막 예전에 제로 음료 유행하기 전에는 과당 집어넣은 게 혈당 안 올린다 그래서 당뇨식으로 이렇게 탈바꿈해가지고 나왔던 것들도 되게 많아요. 뭐 단무지 같은 것도 과당 넣어가지고 단맛이 나는데 혈당이 안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유튜버 같은 사람들 먹고 막 이거 혈당 안 올라가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건강 안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좀 그런 함정에 많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NAFLD라고 해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만성질환의 거의 그냥 뭐 조상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지방간이죠, 지방간. 그래서 그 지방간은 두 가지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알코올성 지방간하고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데 이 과도한 지방이 간에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요 원인이 이제 액상과당의 그 과잉 섭취라고 돼 있는데 사실 뭐 탄수화물도 한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제 자료를 만들지 않았는데 장 파트 할 때 이 원인에 제가 지금 여기 그 과도한 그 액상과당 과잉 섭취라고 해놨지만 그 액상과당을 안 먹어도 그 장내 세균 자체가 불균형하면 또 우리 몸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지만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란 말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알코올을 먹어서는 아닌데 몸에서 알코올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을 만드는 거의 재료가 뭐면 술 재료가 뭐예요?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뭐 그 슬기로운 깜빵생활 같은 거 보시면은 거기서 뭐 요거트나 식빵 같은 걸로 막 술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와인 같은 거 포도로 만들죠. 그리고 소주 같은 경우에도 뭐 타피오카 이거 다 당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만드는데 우리도 지금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알코올을 만드는 그 시스템이나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저 잘 되는 사람은 장내 세균 자체가 그런 알코올을 만들 수 있는 장내 세균의 분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장표는 제가 액상과당의 과잉 섭취라고 하는 거는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거는 이제 장내 세균의 대사하고 이제 나머지들이 그 좀 어떻게 보면 작용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거는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그 건강검진 하시면은 지방간 나오신 사람들 되게 억울해서 전 술도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인가요? 이게 약간 그 담배를 안 폈는데 폐암이나 폐질환에 걸린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그 폐암이나 폐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은 간접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오염물질들을 호흡해가지고 생기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본인이 이제 이거에 대한 그 혐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알코올성 지방간하고 뭐 치료나 양상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과당 자체가 체내에서 독특한 대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달된다는 거를 이제 그 검증하려고 실험을 했는데 일반적인 탄수화물은 포도당 형태로 간에서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과당 간에서 빠르게 대사된다 그랬죠. 그리고 중성지방으로 변하기 편해요. 이 대사 자체가. 그래서 과당이 장내에서 그 알코올로 발효돼 가지고 비알코올성으로 이제 지방간이 발생하는 기전이 있거든요. 과당을 가다 섭취했는데 아니면 탄수화물을 가다 섭취했다. 그러면은 다량의 과당이 이제 그 장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다량의 포도당도 들어가고 그래서 장내에 이제 농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당 자체는 뒤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소장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장에 그 세균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그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돼요. 그러면 이게 그 과당 자체는 에탄올하고 아세트산으로 바뀌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몸 안에 그 장내 세균에 따라서 에탄올하고 그러니까 에탄올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알코올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장에서는 에탄올을 엄청 흡수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장에 있는 간 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으로 또 운반되는 거죠. 그러면 간에서 이제 에탄올 대사를 똑같이 해요. 술 먹은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아세트알데히드 우리가 흔히 숙취에 관한 것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과당을 많이 먹었을 때 그 다음날 숙취 비슷하게 약간 피로도가 엄청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장내 세균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과당을 좀 의식적으로 많이 피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게 내 간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뭐 우루사를 아무리 먹어도 간이 좋아지지 않고 피로도가 좋아지지 않아요. 제 위에 보시면 지금 하이 그 프럭터스 다이어트 돼 있고 그 비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원인인데 어쨌든 요 과당을 많이 드시는 분하고 그 양념이나 그 다음에 이런 뭐 드레싱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달콤한 요거트라든지 이런 것들 달콤한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하이 프럭터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비만이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은 요 HO라고 하는 HO-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스트레스 반응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피해서의 대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걸 가지고 지금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햄철이라고 하는 애가 그 얘가 이제 하는 역할인데 항산화도 하고 그다음 항염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ROS가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두 번째 게 이제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 많이 되면은 이 얘가 지금 우리가 항염을 해야 되는데 얘가 소모가 많이 되면은 산화 스트레스 자체도 위험도가 높아지고 염증에도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보면 SIRT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화나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거에 그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럼 요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몸에 부하를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내피 기능 장애라든지 그 심장에 그 안쪽이 그 기능 장애가 되는 거라든지 죽상경화증, 우리가 이제 혈관 염증들, 고혈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대신에 오른쪽 보시면은 이 그 HO가 이제 충분하면 그 산화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그다음 염증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응이 잘 되니까 여기로 빠지지 않는 거죠. 지금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과당을 먹었을 뿐인데 이게 지방간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대응도 안 되고 염증도 생기고 노화도 빨라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과당을 피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간이라는 그 기관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뇌가 그 하는 역할이 약간 아버지 같다고 하면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이제 그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한다 그러면 간은 약간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해독도 챙기고 영양도 챙기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 아픈 거라든지 그다음에 노화라든지 늙는 것도 챙겨. 그리고 이제 이게 피부까지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미용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방간, 그러니까 내가 술만 안 먹는다 그래서 간이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당을 나도 모르게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디저트 같은 거 먹을 때도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찬사. 그 한국, 그 아시아권에서 가장 디저트를 먹었을 때 최고의 찬사가 이거래요. 많이 안 달아. 근데 단맛이라는 거는 우리 미래를 담당하는 그 기관에서 굉장히 그 역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빨리 마비돼요. 그러니까 단맛이라는 게 처음 먹었던 거, 우리 뷔페 같은 데 가면은 막 가장 단 거를 먹었을 때 그 다음 거는 단맛이 나지도 않잖아요. 아이스크림 먹은 다음에 과일 먹어보세요. 그러면 단맛이 희미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게 학습된 단맛이지 단맛 자체가 막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것처럼. 근데 그런데 다 과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그 자연당으로 만드는 것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먹을 기회가 이제 진짜 하이엔드 쪽으로 가지 않으면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슈퍼에서 꺼내 먹을 수 있는 단맛들은 거의 다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노출될 수 있죠.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 먹을 수 있지 뭐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뭐 우리가 슈퍼에서 뭐 만 원에 20개 막 해갖고 파는 그런 것들 있다 그러면 막 냉장고에 넣어놓고 계속 먹잖아요. 그럼 이런 비알코올 지방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잘 못 보시겠지만 그 10대 후반에 있는 친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애들이 저희 병원에 속속 있습니다. 몇 명 이게 그 드물 막 많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이건 너무 희귀한데 하진 않아요. 이미 시작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당연히 이거는 짧게 넘어갈 건데 당뇨병하고는 당연히 연관이 있어요.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이 아까 같이 이제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가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면 과당하고 포도당이 이제 인슐린 신호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그 연구가 있는데 쥐를 대상으로 9주 동안 과당하고 포도당 이제 10% 함유된 음료를 섭취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요 이제 그 인슐린 민감 조직 있잖아요. 간이랑 골격근, 백색 지방. 그러니까 우리 그 근육도 굉장히 포도당에 예민해요. 그리고 백색 지방 조직도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신호를 분석한 거예요. 그랬을 때 과당 섭취 그룹에서는 이제 그 세 가지 조직 모두 인슐린 신호 전달이 손상됐어요.
그러니까 과당이 이런 신호들을 끊어버리는 거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신호가 세버리니까. 그리고 포도당 섭취 그룹에서는 이런 손상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서 약간 잘못 생각해가지고, 과당 먹지 말랬어. 그럼 난 포도당 설탕을 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당이 더 몸에 안 좋다는 거를 이제 실험한 거죠. 그래서 과당 자체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화에 대해서 무력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화라는 거는 단백질이 당에 붙었을 때 얘가 변성되는 걸 말하는데, 인슐린이 있으면 빨리 혈관에서 근육이라든지 기관을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 피줄 안쪽, 그러니까 그 혈관 안쪽이 보호받을 수 있는데, 과당이 많이 차지해버리면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인슐린이 작동을 안 하죠. 공격받을 확률이 더 높고, 그다음 식욕 억제 호르몬이 이제 렙틴이 있죠. 렙틴 분비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신호들이 이제 교란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 균형 조절하는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가 그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식이장애를 겪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내가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픈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폭식하게 되고 과식하게 되고. 그래서 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내 지방 축적이 더 세지고, 그 다음에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게 이제 농축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되겠죠. 인슐린이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세포들 자체가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그러니까 혈당 조정이 어려워지죠. 당연히 당뇨병이 악화되겠죠. 과당을 포함한 식단을 섭취한 실험군에서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다 안 했는데 공복 인슐린 수치가 현저히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민감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조금의 반응을 해도, 조금만 단 걸 들어가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인슐린이 반응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해도 혈당이 치솟고 인슐린 나와서 저혈당으로 빠지고, 요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과당 이거 통풍,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통풍이긴 한데, 통풍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통풍에 대한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퓨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무슨 그래프냐면, 통풍 환자들한테 이제 원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퍼센트. 그랬을 때 메타볼리즘, 대사가 거의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과당 섭취가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하이퓨린 푸드가 요만큼이잖아요. 과당이 훨씬 더 많죠. 대부분 다 메타볼리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통풍은 대사 질환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산을 만드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항산화의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보호 장치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사가 깨졌어. 어떤 만성 질환에 의해서. 아까 같은 지방간이나 아니면은 뭐 당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깨졌어. 그러면은 그것들이 원인이 돼서 내가 아무리 막 제퓨린 제한식이 튀긴 거 안 먹고 맥주 안 먹어도 막 때 되면 통풍 때문에 아파 죽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긴 하겠지만, 대사를 건강하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오래 걸리니까. 과당이 지금 두 번째잖아요. 생각보다 거의 30% 육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통풍 환자들이야말로 키토식을 무조건 해야 돼요. 채식이라고 해도 제한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부족하게 먹으면 안 되고. 근데 이런 거 약간 내과 같은 데 가면은 무조건 막 고기 드시면 안 돼요. 뭐 맥주는 당연히 못 먹게 하지만 고기 드시면 안 된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기 안 먹고 하다가 다른 데가 좀 망가져가지고 메타볼리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요. 증상에 관련된 거를 치료하다 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제한이긴 한데, 그게 효과적이진 않은 거에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과당을 대사할 때 많이 생깁니다. 그럼 요산이 증가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과당을 대사할 때 이렇게 과정이에요. 왼쪽 게 이제 정상적인 거, 오른쪽 게 과당을 많이 먹었을 때 이제 퓨린이 생성되는 건데, 보시면 과당이 생성되면은 여기 P라고 되어 있는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게 에너지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얘가 하나하나 이제 과당을 에너지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간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적당히 있으면 하나씩 붙어가지고 충분해요. 이렇게 보면은 충분하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요.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중성지방으로 안 바뀐다는 안 했어요.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당을 너무 많이 먹었어. 오른쪽 보시면.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요 P라고 돼 있는 애가 모자르잖아요.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모자라. 그럼 얘가 대사가 정지해.
그러면 이렇게 쭉 되면서 요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맨날 튀긴 거, 그러니까 고기만 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피하니까 배고프니까 과일 먹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거에 막 샐러드 드레싱에다가 막 그런 거 먹으면서 그러면서 막 통풍 악화됐다고 막 죽는다 그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를 봤을 때 첫 번째는 과당을 피해야죠. 그러니까 과당을 적게 먹을수록 이거를 이제 피하게 될 확률이 높고 우리가 키토제닉 식단을 제가 권하는 이유가 통풍 환자분들한테 우리 그 식단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양념 소금하고 뭐 이런 것만 먹으라고 하지 우리가 막 바베큐 소스 발라 먹거나 아니면 양념고기 먹으라고 하는 어떤 멘토나 사람들 별로 없죠. 기저귀 식단에서도 양념고기 피하라는 말 있었고 그러니까 생고기 위주로 먹잖아요 우리. 뭐 명륜 진사갈비 가도 생고기 위주로 먹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죠? 어쨌든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리고 주스 같은 거 갈아서 마시지 마라 하는 것들. 과일을 먹었으면 먹었지. 주스를 마시지 마라 하는 것도 과일은 사과를 있잖아요. 사과 주스 하나에 뭐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이 작은 한 병에 사과가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옛날 시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어우, 사과를 10개를 먹을 수는 없는데 10개를 농축해가지고 막 이거를 한 병에 담았대. 난 사과 10개 먹는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엄청 끔찍하죠. 사과 하나 먹을 때도 바들바들 떠는데, 나 사과 먹어도 되나? 그래서 막 단톡방에다 물어보고 막 이러는데, 사과 10개를 한 번에? 말이 안 되네. 그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즙하고 가루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몸에서 대사할 수 있는 어떤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한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아까 그 과당 대사를 봤을 때도 이 프록토스를 이만큼 먹는 거는 이 사람은 주스를 먹는 거거든요. 그 한때 막 유행했잖아요. 주스 아침에 녹즙 막 아침에 땡롬 갈아먹기 막 이런 거. 그게 엄청 위험하게 이제 간을 위협하고 그다음에 이런 통풍 위험을 높이는 거죠. 근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통풍 환자들이 열심히 갈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통풍 환자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러면 에사비 먹으면 됩니다. 에사비. 에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풍을 줄이는데 엄청 효과적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식초 주성분이 아세트산이잖아요. 그 아세트산 자체가 체내 대사 과정에서 이 산하고 염기 균형을 되게 조절을 잘해줘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요산 조절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은 아니에요. 막 통풍 심한 사람이 에사비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막 만병통치약 먹은 것처럼 흔히 막 게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포션 먹은 것처럼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간접적인 영향을 굉장히 강력하게 줍니다. 혈액의 pH도 조절해주고 그래서 그 체내에서 알칼리로 바뀌거든요. 이게 약산성인데 체내에서 대사되면은 그 알칼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pH가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약간 정도 이제 알칼리가 되면은 요산이 여기에 잘 녹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되기 쉬운 거예요. 제가 에사비 먹으면 배출 잘 된다고 했잖아요. 주의해야 될 거는 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통풍 환자는 무조건 물을 잘 먹어야 돼요. 통풍 환자가 그 수분 섭취가 덜하면 그 사람은 그냥 나는 진짜 통풍으로 응급실 가고 싶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 자체가 에사비를 아무리 먹어도 그러니까 수분이 잘 대사가 안 되면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몸은 그건 과당이 엄청 몸을 괴롭히거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되죠. 그러니까 식초를 당뇨 환자들한테 권한 이유도 얘가 그 인슐린 민감성을 되게 좋게 만들어요. 제가 아까 그 과당 자체가 인슐린 민감도를 그러니까 낮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초를 먹었을 때 그게 나름 방해시킨단 말이에요. 뜨거운 물에다 찬물 붓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화될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있냐? 항산화. 그러니까 식초는 또 항산화를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식초 먹으면은 그 홍초 같은 거 한창 유행할 때 막 그 카피라이팅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안티에이징 이런 게 항상 붙어 있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활성산소를 좀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 식초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국 주사 열심히 맞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막 뭐 항산화제 뭐 유비퀴놀이라든지 코큐텐이나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도 식초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활성산소를 좀 줄여줄 수 있고 그래서 염증도 상당 부분 줄여줘요. 어떻게 보면은 키토식하고 맞닿아 있는 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키토식의 혜택들이잖아요.
혈액 pH 조절되고 인슐린 민감성 향상되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 줄어들고 항염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식초가 이뇨작용을 도와줘요. 그래서 그 에사비를 드시면은 그 약간 요의가 되게 그러니까 자주 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은 사람도 있긴 한데 요의라는 거는 참으면 참을수록 익숙해지거든요. 에사비를 드시면은 이런 혜택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키토제닉 식단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에사비를 많이 드셨을 때 이제 체중 그 감소 효과가 생각보다 조금씩은 이제 부스팅 돼요. 이게 뭐 연구도 되게 많은데 이거를 막 딱 막 식초 먹으면 살 빠져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겨가지고 근데 이게 그 체중 말고요 체지방 감량의 어떤 신호들을 얘가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키토제닉 식단을 하는데 뭔가 좀 반응이 없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이거에 대한 혜택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식초를 좀 추가하셔가지고 좀 잘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당하고 정신건강. 그래서 과당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하고 수면장애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간접적인 거에 영향 그 어떤 하나의 효과긴 한데 과당 자체가 장내 세균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당 자체가 소장에서 많으면 소장에서 느리게 흡수되는데 많으면 당연히 흡수 다 못 되잖아요. 그러면 대장으로 내려가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도 생기고 그다음에 염증성 부산물이 생기고 장내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과당이 그 대사됐을 때의 문제인데 왼쪽에 그 점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이 이 소장, 오른쪽이 대장인데 이 소장 부분에 보면은 여기 지금 GLUT5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과당이 들어가는 통로거든요. 여기로 흡수가 잘 되면은 우리가 간으로 바로 직결돼서 가는 거예요. 뭐 가서 이제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것도 뭐 간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뒤에인데 이렇게 그 많아졌어 아니면 여기 흡수 통로가 다 흡수가 안 돼가지고 넘어갔어 그럼 여기 박테리아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쁜 물질들이 생성되는 거죠. 뭐 여기 뭐 다이옥사이드나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러면 이제 가스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뭐 시보나 그다음에 뭐 장누수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장내 벽도 허물어지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에서 그 장의 역할 자체가 우리가 그 단순히 소화기관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에서 대표적으로 만들어내는 호르몬 자체가 세로토닌이 있죠. 그러니까 세로토닌은 우리가 두 가지를 측면을 보면 되는데 하나는 우울감에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이 장내 세균 장 자체가 이렇게 그 흔들리면은 그 우울감이 많아져요. 이게 단순히 뭐 저희 환자들이 한 질문이긴 했는데 방구 참아가지고 우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세로토닌 자체의 대사가 막히기 때문에 그 우울증하고 정신건강 쪽에 밸런스가 깨져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면은 또 단맛이 엄청 땡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 전후로 해가지고 배란기 생리 전후해서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져요. 그 자궁에 그 장이 영향을 받아서 호르몬들이 다 다운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져서 그리고 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올 때도 우리가 짬뽕이나 그 다음에 단 게 땡기죠.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단 게 땡기면 그 사람의 몸은 더 단맛을 갈구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단맛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단맛에 대한 정도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설탕보다 과당이 다니까 과당이 들어있는 제품을 먹었을 때 기억이 떠올라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트립토판을 방해해요. 그 트립토판은 제가 수면 강의 때 자주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 트립토판이 우리 뇌에서 그 시신경을 통해서 트립토판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OHTP라는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의 흐름이긴 한데 제가 아까 세로토닌 대사가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는 장이 안 좋아가지고 세로토닌이 잘 못 만들어지고 두 번째가 이 그림을 보시면 트립토판이 이제 흡수돼야 되는 그 통로를 얘가 이제 과당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과당이 먼저 흡수돼 버려가지고 이게 경쟁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야 되는 그 이제 사람들도
이 트립토판이 흡수가 안 돼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당 자체가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도 있고 간접적인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 생성이 억제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멜라토닌 생성이 감소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트립토판이 흡수되는 걸 방해하는 거. 이것조차도 사실은 그 키토제닉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키토제닉도 이제 트립토판 우리 키토제닉 할 때 보통 수면 장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탄수화물 오래 하면은 그런 사람들도 이 보통 이제 이런 통로 열어주는 게 포도당이 열어주는데 우리가 포도당을 너무 제한해 버리니까 우리 몸에서 쓸 것도 없어가지고 이 트리트판의 통로를 열어주기가 어려워서 사실 트리트판이 흡수가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저녁에 밥 반 공기만 먹어도 완전 그냥 떡실시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트립토판 자체가 아미노산하고 경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이 그 길을 열어주면은 트립토판이 흡수될 수 있는 어떤 고속도로가 열려가지고 종합해 보면 장내 환경 때문에 세로토닌이 잘 못 만들어지는데 추가로 이제 그 세로토닌을 만들 수 있는 재료도 뭔가 이런 흡수 경쟁이라든지 뭐 방해를 통해서 부족해지니까 전반적인 세로토닌 농도가 줄어들어서 잠을 못 자게 되고 우울하게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우울해지는 거고 우울해지니까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당이 하는 그런 이제 방해가 여기까지도 간다. 기분까지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뇌장축이라고 하잖아요. 그 장하고 이제 뇌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거와 연결된 연구긴 한데 잠깐 소개하면 이제 고가당 식단을 섭취한 실험군에서 이제 우울감하고 수면 장애 발생률이 현저히 높았다는 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뭐 실험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과당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걸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신적이나 정서적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까 말씀드린 간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여러 가지 기력도 떨어지고 우울감에 부스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과당이 직간접적으로 우리 몸하고 정신을 조금 지배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이제 가설이긴 한데 그 과당 시럽이 우리 식품계를 지배한 이후에 뭔가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그 이슈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탄수화물에만 혐의를 씌우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당연히 그 단순당이라고 하면은 또 설탕도 많이 먹으면 안 되겠고 설탕도 포도당하고 과당 두 개 붙어 있는 거니까 이제 그것도 설탕을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이 과당만 있는 거는 진짜 더 몸에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 식품업계가 이 과당만으로 많이 지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워닝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과당에 대한 어떤 Q&A를 하면서 마무리할 텐데 이게 제일 많이 물어봐요. 과일에 포함된 과당도 위험한가요? 과일 우리가 먹으면 되게 안 좋을 것 같잖아요. 키토제닉 식단도 했고 하니까. 근데 과일 뭐 사과 한쪽 정도는 우리 몸에는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일에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과일에 포함된 과당은 이제 섬유질하고 비타민하고 미네랄하고 같이 섭취되니까 얘네 자체도 또 흡수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흡수 속도가 느리고 건강에 유익하죠. 여기서 나온 게 여러분들이 또 잘못 그 드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땅콩 버터에다가 사과를 먹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좋아요. 이런 혈당이나 어떤 이제 몸의 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당 측면에서 좋은데 안 좋은 게 뭐냐면 땅콩 버터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땅콩이 그 견과류가 아니라 여러분 콩류입니다. 콩류. 그러니까 콩류에 대한 건 제가 다음번에 또 자세하게 할 일이 있겠지만 콩류는 갱년기 여성분 제외하고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콩류 자체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막 갈아서 약간 이제 멜팅해서 그거를 발라 먹는다? 당연히 흡수 경쟁을 하니까 이제 혈당을 늦게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좀 소화가 느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장에서도 천천히 흡수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땅콩 버터를 발라 먹는 것까지는 이제 애매한 거죠. 당연히 과일 주스 같은 거, 과일 주스처럼 섬유질 제거된 거는 그냥 과당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설탕하고 과당 무엇이 더 해로운가?
설탕은 과당하고 포도당 결합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농도의 액상과당, 우리가 지금 이렇게 뿌려 먹는 양념들이나 어떤 소스들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고농도예요, 고농도. 조금으로 단맛을 많이 내기 위해서 고농도로 쓰거든요. 그 산업화 논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설탕보다 나쁘죠, 걔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과당 대사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가 과당 섭취는 왜 포만감을 주지 않느냐.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당은 포만감을 유도하는 호르몬이나 렙틴을 분비하지 않는 거, 인슐린도 자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과식을 쉽게 할 수 있고 끊임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 약간 카더라인데 초밥에다가도 그 과당을 바르는, 그러니까 초대리 할 때도 설탕 대신 과당 넣는 집이 있다고, 그렇게 저렴한 초밥집에서는 그렇게 또 들은 적 있고요. 그건 이제 단순히 그 초밥은 당연히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맛을 지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선도에 대한 것들. 네 번째, 과당이 들어있는 음료를 대체할 만한 건강 옵션이 뭐가 있을까? 저는 물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리고 전 곡물차는 별로 비추하고요. 그 다음에 허브차는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루틴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물하고 뭐 허브차 정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과당 섭취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너무너무 심하죠, 이거는. 그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이제 애 키우시는 분도 많고 저도 그렇고 하는데 과당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사증후군 공부하시는 선생님, 기능학 선생님들, 내과 선생님들 다 공통으로 과당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비만은 이거는 좀 억측이긴 한데 과당만 피해도 비만하기 어려워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학습 능력 저하. 당연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뇌에 영향을 끼치죠. 주의력 결핍, ADHD, 뭐 호르몬 같은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당을 피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걸 피해야 되냐? 애들이 흔히 사 먹는 음료 같은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저는 그러니까 그 착즙 주스 같은 게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착즙 주스 당연히 먹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과일을 주세요. 과일을 그냥 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애기들 먹는 거 중 소스 같은 거, 소스 이렇게 케첩이나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소스 같은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 이름을 바꿔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조심하셔요. 소스랑 음료수만 조심해도 비만하기 힘들어요. 애들이 막 뭐 진짜 그 식이 이런 게 망가지기도 되게 어렵고 우리 몸에는 조절 기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 비만 유전자가 있다, 없다, 뭐 이것도 비만 유전자를 안 키우는 습관을 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엄마 아빠가 비만이라 그래서 아기가 비만이 확률이 높을 뿐이지 확률이잖아, 확률. 그걸 이제 스위치를 안 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과당을 조심해야 된다. 과당이 대사증후군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 앞에 말씀드린 거에 이제 설명 자세하게 했지만 다시 설명해 보면 이제 대사증후군은 이제 고혈압, 고혈당, 뭐 복부 비만 같은 거잖아요. 복부 비만은 이제 원인이자 결과니까 과당이 이런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합니다. 당화, 그다음에 뭐 산화 스트레스, 그다음 스트레스 대해서 안 되는 거, 인슐린 민감성 낮추는 거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액상과당이 모든 식품에 포함되어 있냐? 그러니까 모든 식품은 아닌데 우리가 유통되고 있는 어떤 그 가성비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뭐 유통이 좀 길거나 아니면 그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스트푸드에도 들어가는 뭐 양념들, 뭐 케첩이나 마요네즈나 아니면 뭐 단맛을 내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라벨을 읽어도 우리가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안 먹는 게 답이지만 뭐 먹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또 일맥상통합니다. 드셨다면 연속으로 드시지 마시고 많은 양을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충분해요. 어떻게 햄버거 안 먹고 살아요? 어떻게 내가 치킨 한번 뭐 안 먹고 삽니까? 뭐 강릉에 가면은 이제 그 땡석 강정 이런 거 먹어야죠. 근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 뭐 친구들하고 이제 이사 오면 짜장면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뭐 탕수육에 있는 소스도 먹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피합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거 하실 때 다만 이제 그 연속으로 먹거나 그다음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지 마라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죠.